경제 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 누설 앵커 문다은입니다. 코인 시장의 피해자들을 법대로 구제하는 시간, 정소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시간입니다. 정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소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 오징어 게임 코인 러그풀 사건에 대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또 파장이 크다고 합니다. 네, 이 개발자들이 들고 잠적한 금액이 이제 340만 달러. 하나로는 한 40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이 개발자들이 이제 텔레그램 방에 한 9만 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지금 우리 개발자들이 이제 사기꾼들 때문에 매우 좀 디프레스, 이게 우울하고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서 더 이상 이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이런 멘트를 남기고 잠적한 상황이고요. 지난주 이제 11월 1일 정도에 최대 가격이 이제 코인당 이제 74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거의 0원 가까이 가격이 폭락을 했고 제가 오늘도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회복이 되지 않아서 한 3,400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최고가 대비 한 99.9% 넘게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래도 이제 워낙 당초에 많은 수의 코인, 8억 개에 달하는 코인이 지금 발행이 됐기 때문에 시가총액은 아직도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 스캔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를 해보니까 119만 개 정도의 홀더가 지금 주소가 있다고 하고요. 결국 이게 최종적으로 스캠으로 판명이 날 경우에는 숫자나 규모 측면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피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아니, 이 개발자가 본인들도 피해자다라는 주장이 어떤 말인 거죠, 이게? 네, 제가 이 텔레그램에 개설된 이 공식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는데 그 11월 1일에 이 운영자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누군가 우리 프로젝트를 해킹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계속 운영하지 않을 것이고 오징어 게임의 모든 제한과 거래 규칙은 이제 해소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좀 어처구니 없고 무책임한 이런 멘트를 남긴 다음에 잠적을 한 것인데요. 우리 영미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융 프로드 사기를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징역 몇백 년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강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면피성 주장을 위해서 이런 이상한 주장을 남기지 잠적한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인터뷰까지 했다면 개발자들을 잡아서 사건 해결을 통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따로 없을까요? 네, 일단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느냐 이 이슈일 텐데 네.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알려져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재원 빈익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정말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이제 개발자들의 그 신상이나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 공개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언론에서. 애당초에 이 개발자들이 언론에다가 자기 어떤 신상이나 이런 것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가해자들의 국적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검거가 될 때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사건은 일단 발생을 했고 피해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책임 소재를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늘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이 코인 부실 상장에 대한 거래소에 대한 책임, 해외에서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이 오징어 게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거래소에서 판매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통해서 처음 유통이 됐고요. 코인마켓캡에서는 이 판매 초기 당시부터 이 프로젝트가 스캠일 가능성에 대해서 누차 경고를 좀 했었습니다. 특정 거래소가 상장 및 유통에 관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거래소에 직접 책임을 추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통해서 유통된 만큼 바이낸스 쪽에서 자금 추적과 관련된 조사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11월 1일에 가격이 대폭 폭락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직후에 이제 BNB 코인으로 이제 대량으로 이체가 돼서 나갔고요. 이 과정에서 토네이도 캐시라는 믹싱 서비스가 활용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예전에 이제 텀블러의 믹싱이라는 어떤 자금 추적을 회피하기 위한 그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계정을 수백 개를 쪼개서 이렇게 나눠서 이체함으로써 좀 추적을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수법인데요. 이 오징어 코인 역시 이제 매도가 되는 그 시점에 손털기하고 나가는 그 시점에 이런 믹싱 서비스가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오징어 게임 코인이 출시됐을 당시에 영국과 미국 언론을 타고 보도가 되면서
큰 화제가 됐고 또 게임 토큰으로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을 실제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홍보 효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가 없을까요? 예,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투자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네. 주요 언론 매체에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소개가 됐다는 점 때문에 투자를 결정하신 분도 분명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보시면 너무 억울하고 이 언론이나 어떤 이렇게 홍보를 한 입장 측면도 조금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민주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 보도의 자유를 이제 굉장히 좀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굉장히 강하게 보호가 되고 있고, 뭐 예컨대 뭐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공공성이라던가 허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처벌이 되지 않죠. 그런 뭐 점이 있지만 뭐 물론 명백한 허위 보도라던가 아니면 진위의 확인도 전혀 없이 보도를 해서 어떤 특정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것은 이제 손해배상의 책임의 대상은 될 텐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기도 조금 어려울 뿐더러 그러한 허위 보도가 아닌 이상 그러한 보도만을 믿고 좀 투자에 나서는 것도 그 사람의 과실로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수준에서 책임이 경감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단 6일 만에 투자자분들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고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요. 사건 해결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수호 변호사의 코인 피해 상담소에서는요, 암호화폐 시장의 검은 그림자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방안을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 주소 통해서 사연 주셔도 됩니다. 사연 주실 때 번호 남겨주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서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 스퀴드 게임 코인에서도 NFT 추가 구매 기능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요즘 핫한 이 아이템인 NFT에 대한 얘기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요즘 뭐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법 쪽에서도 뭐 단연 가장 핫한 키워드는 당연히 이제 NFT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법조인들도 NFT랑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고 네. 변호사님들만 아니라 현재 계신 판사님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세요. 저도 몇 달 전에 전국에 계신 판사님들 상대로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강의를 했었는데 당시에 판사님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매우 뜨거우셨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법 쪽에뿐만 아니라 업계에서도 이제 NFT 관련 산업이 뭐 크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뭐 부산에서 NFT 관련 행사가 며칠 동안 성원리에 개최되기도 했었고요. 이런 관심 때문인지 이제 NFT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제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2009년에는 시장 규모가 6,200만 달러 수준이던 것이 작년에는 2억 5천만 달러로 약 4배 수준으로 성장을 했고요. 그렇게 성장한 규모가 올해는 약 20억 달러, 하나로는 이제 2.5조 수준으로 8배 수준으로 성장을 해서 2년 사이에 이제 32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죠. 이런 성장세가 이제 내년에도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요즘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게 바로 이 NFT인데요. NFT가 뭐길래 이렇게 뜨겁냐라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NFT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NFT는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이제 Non-Fungible Token, 그러니까 대체 불가용 토큰의 약자인데 기존의 이제 암호화폐, 가상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랑 유사하게 동일한 암호화폐들 사이에서는 이제 차별이 없이 상호 교환이 가능했습니다. 예컨대 제가 갖고 있는 1 이더리움하고 이제 앵커님 갖고 계신 1 이더리움이 동질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인데요. 근데 암호화폐 중에서도 각각의 토큰이 이제 대체가 불가능한 상호 교환이 좀 어려운 특성을 부여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컨대 이더리움 중에서도 그 ERC20 프로토콜이 아니라 ERC721 프로토콜을 따르는 체인에서 발행된 토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토큰마다 고유값이 이제 부여가 돼 있어서 상호 교환되지가 않고 다른 것으로 취급될 수 있는 이런 토큰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토큰이 상호 이제 구별이 될 수가 있다면 특정 코인에 대해서 어떤 희소성이
이라는 것이 부여가 될 수가 있고 이런 희소성이 있으면 이걸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제 수요가 발생을 하면 그에 따라서 어떤 가격이 유니크한 가격이 또 책정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각각의 토큰별로 이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각각 상이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는 이런 유형의 토큰을 대체 불가형 토큰, 이제 NFT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 그러고 이제 사진을 찍거나 하나의 사진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파일의 가격을 책정을 해서 플랫폼에 올리고 그걸 누군가 산다. 그러면 그 가격이 인정되는 거 맞죠? 예, 쉽게 네.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의 어떤 소유권이라던가 거래 트랜잭션을 이제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이니까 NFT에 관련된 트랜잭션을 이제 위조하거나 변조하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특정한 자산의 어떤 가치나 거래 내역을 고유하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NFT 판매하면 변호사님 구매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 예. 그 정보 관련해가지고. 참고로 이제 6일날 이제 백스코에서 개최된 부산 NFT 2021 경매에서 네. 이제 배우 겸 작가님이신 윤송아 작가님의 작품이 낙타의 꿈이라는 NFT가 연예인 최고가인 1억 원에 낙찰이 됐었어요. 오, 네. 예, 윤 작가님이 몇 년 전에 우리 이 방송국에서 이제 코인 넘버원이라는 코너를 진행하셨던 MC이셨기도 했는데요. 저도 이제 몇 번 출연해서 뵀었는데 이제 앵커님 작품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여주시면 입도 선매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답변 주실 줄은 몰랐어요. 일단은 NFT를 사면 이미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저작권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맞게 이해를 한 걸까요? 이제 엄밀하게 보면 네. 저작권이라기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저작권과 예술품에 대한 소유권은 달라요. 다른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작권은 이제 최초 저작권자가 이제 소유권을 인정할 당시에 저작권도 같이 양도하지 않는 한 계속 원저작자에게 남게 되는 것이고요. 이 저작권이라는 것이 그 저작물을 전시하거나 뭐 방영, 방송 등을 통해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이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저작권자에게 남게 된다는 것이고요. 다만 어떤 작품의 어떤 가치 상승에 따른 처분이익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소유권자에게 귀속이 되겠죠. 네, 일단 온라인 게임 안에서 캐릭터를 이쁘게 꾸미고 싶어하는 그 심리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뭐 일반 이미지 같은 NFT를 구입하는 그 심리는 아직까지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어떤 그 디지털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유니크한 그 상품, 뭐 작품을 자기 혼자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오는 어떤 충족감이라든지 만족감, 기대, 뭐 혹은 어떤 우월감, 이런 느낌이 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점뿐만 아니라 지금 몇몇 네. NFT 작품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서 굉장한 가치 상승을 보인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자 심리도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또 동시에 지금 많이 이슈되고 있는 게 이 NFT가 암호화폐인지 아닌지가 많이 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혹시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우리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또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어떤 증표의 역할을 하니까 이제 국내에서 이제 통용되고 있는 가상자산 어떤 버추얼 에셋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 자체는 이제 당연한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NFT가 가상자산인 NFT가 이제 규제 대상으로서의 가상자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금융정보법상에 그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마침 또 이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NFT가 암호화폐가 아니다 이런 입장을 말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조금 모호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FATF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또 내놓으면서 네.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컬렉터블, 이제 단순한 어떤 수집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경우에는 어떤 자금 세탁의 방지 측면에서 좀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될 가상자산에서는 제외가 될 수 있다 입장을 내놨는데 이제 우리 금융당국도 이런 어떤 FATF의 입장을 반영을 해서 이런 워딩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 FATF의 입장을 제가 보면 뭐 컬렉터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제나 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이제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특검법상의 규제 대상이 가상자산에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 금융당국의 어떤 워딩만 가지고 NFT는 가상자산에 무조건 해당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뭐 관련된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자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약간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조금 우려가 있어 보이고
예컨대 뭐 금융당국에서 계속 좀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규제 대상인 어떤 NFT의 규제를 조금 제한할 것 같기도 하고, 뭐 특근법이나 아니면 관련 업권법을 제정해서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규율에 대해서 시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저희가 지난주에 다뤘던 이 BTS 아미 코인 하이브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또 이번 주에는 BTS NFT를 발행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예, 이제 4일날 하이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블록체인 전문기업 두나무와 이제 손을 잡아서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 이제 아티스트에 기반 NFT 사업을 이제 런칭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컨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포카라고 하는데 아이돌 굿즈 상품이 이제 포토카드 예로 들어서 뭐 디지털에서 고유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포토카드를 영구적으로 소장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뭐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서 뭐 수집하고 교환하고 전시가 가능한 이런 기능을 지원하게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뭐 내년에는 이제 BTS가 직접 개발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된 게임을 만들어서 런칭하겠다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일단 BTS NFT라고 하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BTS NFT, BTS를 사랑하시는 아미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소장 열기가 꽤 뜨거울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아마 이 하이브 측에서는 내놓으면 네. 아미분들께서 이제 아주 좋아해 줄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이런 네. 계획을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자, 여론을 찾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아미분들께서도 이제 BTS가 기존에 이제 유엔에서 가서 연설을 하면서 이제 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NFT를 통한 포토카 발행이 이런 어떤 전체적인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기조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BTS가 쌓아온 지금 신뢰도가 망가진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를 보면 실시간 트렌드에 뭐 하이브 불매라던가 보이콧 하이브 NFT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이제 트윗이 단시간에 14만 건 넘게 몰리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이 팬들의 마음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진정으로 BTS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저도 사실 여러 가지 NFT를 봐왔고 또 그 중에서도 욕심나는 NFT가 있었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황당하게 느껴졌던 NFT들도 많았어요. 네, 뭐 이제 창작자의 자유니까요. 어떤 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블록체인상에 올릴지는 이제 본인의 자유니까 실제로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NFT가 이제 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소개해드릴 사례가 이게 되게 웃기는데 1년치 자기가 방귀 소리를 모아서 NFT 시장에 경매를 내놓은 영화 감독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네. 있습니다. 뉴욕의 영화 감독인 이제 알렉스 라미레스 말리스라는 감독이 있는데 이분이 자기의 어떤 방구 소리를 이제 1년 동안 녹음을 해서 이제 오디오 클립으로 만든 다음에 이것을 이제 NFT로 민팅을 해서 시장에 내놓은 것인데요. 이런 뭐 작품을 올린 의도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 있는 이제 NFT 열풍 같은 것을 좀 조롱하기 위해서 내가 설마 이것도 살 거냐, 살려면 사봐라 라는 심정으로 만들어서 올렸다고 하는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방구 소리로 만든 NFT마저도 $85 하나로 한 10만 원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10만 원을 벌게 되셨어요. 일단 유명 인사의 방귀 소리여도 사실 좀 꺼려질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누가 왜 샀는지 이걸 알 수는 없을까요? 네, 저도 이거 뭐 어떤 목적을 갖고 샀는지 뭐 변태가 아닌지 좀 걱정은 되는데 사실 뭐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트랜잭션이 일어나다 보니까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방구 소리를 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무려 한화로 784억 원의 가치가 된 NFT도 있었어요. 예, 이거를 이제 오늘 소개를 드릴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한 작품일 네. 것 같은데 이제 디지털 아티스트 이제 비플이라는 분이 있어요. 비플이 2007년부터 매일매일 만든 디지털 아트를 이제 콜라주 형식으로 묶어서 5,000점 정도의 작품을 묶어서 이제 everyday 그러니까 매일 첫 5,000일이라는 작품으로 이제 경매에 내놨는데 이게 올해 3월에 6,93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에 팔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상 팔린 미술 작품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가격이고요. 네. 디지털 아트 작품 중에서는 최고가였고요. 또 이 비플이라는 작가가 제작한 10초짜리 영상 교차로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한 수집가가 67,000달러, 한 7,500만 원에 사서 올해 2월에는 660만 달러, 74억 원 정도에 다시 팔린 이런 사례가 있고요. 또 이게 최근에 되게 유명한데
비플이 이제 휴먼 원이라는 네. 이게 걸어가는 우주복을 입은 걸어가는 이제 우주인이 걸어가는 이제 GIF 이제 3D로 만든 그 움직이는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게 지금 1분짜리 3D 동영상이 그 미디어 실물이 NFT랑 같이 지금 크리스티 국제 경매 사이트인 크리스티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예상 경매 낙찰가가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75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 제가 이거 방송 오기 전에 오늘 우리나라 시각으로 9시 정도부터 이제 경매가 시작됐거든요. 네. 일곱 번째 작품으로 이제 경매가 됐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9시 25분 정도에 2,500만 달러, 하나로 300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이제 예상 경매 가격 훨씬 상회하는 가격이고 네. 이게 제가 오늘 국내 언론 중에서 제일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작품이 무려 2,500만 달러에 낙찰이 됐다는 소식을 가장 처음 전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을 또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다음은 또 동영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2007년에 너튜브에 올라왔던 한 영상인데 NFT로 판매가 됐어요. 굉장히 귀여운 영상인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전에 워낙 엄청난 작품을 얘기하다가 이제 이 다음 나온 작품들은 약간 소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렇긴 이게 합니다. 너튜브에서 조금 되게 화제가 된 너튜브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서 이제 화제가 된 그런 아주 귀여운 영상이에요. 이 형이 이제 동생이 형의 손가락을 또 깨무는 이렇게 이제 영상인데 이거를 너튜브에서도 한 9억 명 정도가 시청한 영상인데 이 영상의 어떤 NFT 관련된 소유권이 경매에서 한 8억 원 정도의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이 2007년 5월 23일에 촬영이 된 영상인데 이 아이들의 아빠가 이렇게 55초 정도 된 영상을 너튜브에 이제 업로드를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올해 5월에 NFT로 이제 경매가 이루어져서 한 8억 5,7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뭐 300억 뒤에 이제 나와서 그렇지 8억이라는 이 가격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줄줄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14년이나 지났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봐왔을 것 같아요. 역시나 이걸 업로드한 사람은 아버지였을까요? 네, 뭐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자녀들의 평범한 일상을 이제 좀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서 올렸는데 우연히 이렇게 대박이 난 것 같고 이제 저희가 뭐 저번 주에도 다룬 약간 밈 코인하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밈 문화랑 이제 결합이 돼서 이제 유행을 탄 것 같은데 이 아버지 이 하워드 씨도 아니 이 영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돈 때문에 이제 영상을 NFT화해서 이제 판매하시려는 건 목적보다도 과거에는 이제 유튜브가 어떤 새로운 물결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NFT가 좀 새로운 물결로 자리 잡을 것 같다는 어떤 생각에 유행에 동참하고자 하는 생각에 이 경매를 올리셨다고 하네요. 네, 물론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있었겠지만 우연한 행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아버님께서 경제를 읽는 눈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게 낙찰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했어요. 예, 이게 뭐 낙찰의 흥행을 위해서 조금 제시된 어떤 재미있는 이벤트인 것 같긴 네. 한데 이제 이 아기들의 이름이 이제 해리랑 찰리인데 이제 과거에 아기 때 이제 동영상을 사신 이제 분한테는 이제 해리와 찰리가 등장하는 어떤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서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기회도 제공했다고 합니다. 영상 속 아이들이 이제는 훌쩍 커서 벌써 이제 17살, 15살 정도 이제 나이가 됐는데 14년 전을 재현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이번 NFT 경매를 통해서 단 한 사람에게 이 동영상의 소유권이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영상을 볼 수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낙찰자가 소유권 행사 조치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게 바뀌는 게 있을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지금도 너튜브에서 자유롭게 시청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소유권하고 저작권은 이제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그 저작물을 뭐 배포하거나 방영하거나 전시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는 일단은 여전히 저작권자에게 남기 때문에 이 시청에는 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자는 그 작품의 어떤 가치 상승에 따른 차익에 대해서는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이제 그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NFT를 판매할 때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관련된 그 계약서도 블록체인상에 올려놓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경우에는 저작권을 수취할 권리도 함께 넘어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무권리자의 권리치만 있다던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도 당연히 넘어간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뭐 황당한 NFT부터 수억, 수백억 원에 달하는 NFT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NFT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이고, 뭐 작년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출연한 지 얼마 안 된 그런 개념이기도 해서 이제 거래되는 가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지표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게 어떤 흥미나 어떤 관심으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좀 우려가 있고, 또 시장 규모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2년 사이에 32배나 성장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뭐 업계라든지 이런저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실제로 NFT 거래를 통한 사기도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된 기사에 따르면 이제 NFT와 관련해서 네. 이제 미술품의 어떤 판매를 가장해서 신용카드의 정보를 도용하려는 이런 범죄가 굉장히 가장 흔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 있고요. 또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자금 세탁이라던가 어떤 탈세 등의 목적으로 분명히 악용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가 얘기 나왔던 것처럼 좀 모호한 상황이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도 이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근법상의 가상자산을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제 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보도도 해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그 내용이 좀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조금 우왕좌왕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외에 또 실제 NFT 피해 사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NFT 같은 경우에 예술 업계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새로운 작품 유통 창구가 생겼다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커지면서 또 작품 도용이라든지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예, 이제 파격적인 얼굴 없는 천재 작가로 이제 유명한 뱅크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작품을 사칭을 한 NFT가 이제 사기가 있었는데, 이제 한 4억 원 정도의 이런 사기 작품이 팔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 8월 말에 이제 한 해커가 이제 뱅크시 공식 웹사이트에다가 올라온 광고에다가 자기 어떤 판매처로 연결되는 어떤 링크를 심어놔서 이제 NFT 게시물을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어떤 많은 입찰자들보다 한 90% 정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를 한 어떤 익명의 남성이 낙찰을 받으면서 이 경매가 이제 종료가 됐는데, 이때 지불된 금액이 이더리움으로는 이제 24만 4천 파운드 정도 상당 이더리움, 하나로는 한 4억 원 정도의 이더리움이 지급이 됐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결과적으로 보자면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다라고 해서 안도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SNS로 또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이런 경매 기회가 있다는 점을 좀 많이 좀 퍼진 것 같아요. 네. 이런 점을 보고 이제 뱅크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이제 뭐 기후변화 재앙의 재분배라는 광고가 올라왔는데, 이걸 클릭하니까 이제 그 NFT 관련된 경매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된 것이죠.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뱅크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광고를 클릭해서 들어간 곳에서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사기일 거라고 이제 의심을 좀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이런 어떤 무작위로 어떤 경매 관련된 알림을 보낸 이 사람이 이 사기의 배우일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거래 수수료를 제외한 어떤 낙찰 금액의 대부분은 반환이 됐다고 해서 약간 뭐 해프닝으로 일단락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피해 구제가 된 거네요? 네, 이거 네. 되게 다행스러운 사건인 것 같은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도 신속하게 좀 보도가 이루어졌고, 이 피해자분도 이제 온라인에서 가해자를 알아내서 트위터를 팔로우해서 이렇게 좀 메시지를 보내서 빨리 피해를 회복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좀 신속하게 피해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뱅크시의 작품 사측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어떨까요? 네, 블록체인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블록체인의 가장 주요한 이제 요소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죠. 네. 이제 거래가 트랜잭션을 할 수 있지만 익명성 하에서 그런 트랜잭션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자금 추적이 어려운 특성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NFT 경매가 참여할 경우에 굉장히 각별하게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뱅크시 같은 사건이 굉장히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같은 비슷한 사건이 국내에서도 발생했다고요? 네, 우리나라에도 NFT 관련 아티스트 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유명하신 분이 이제 모나리자 픽셀 아트로 유명하신 네. 주재범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주 작가님이 계신데 올해 초에는 이제 이 주 작가님의 동의가 전혀 없는 이제 NFT가 발행이 돼서 무려 3억 원 정도의 이제 판매 대금이 네. 일어났던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또 이제 오픈시 글로벌 NFT 플랫폼의 오픈시에서 이제 모나스라는 계정을 살펴보면 네. 주재범 작가님의 이제 픽셀아트 작품을 제가 보기에는 일부 수정한 것 같아요.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일부 수정한 것에 불과한 작품을 한 5천여 개가 넘는 작품을 이제 프로젝트에 올려서 자기는 이제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이게 만든 독특한 유니크한 어떤 픽셀 아트다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관련된 작품이 한 5천 개가 넘게 이렇게 올라와서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이제라도 오픈시에서 알았으면 판매 중단 조치를 좀 취했을까요? 제 눈에는 그래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실제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오픈시 사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이제 MONAS 모나스로 검색을 하면 이제 그 나오나요? 프로젝트 검색이 되고요. 네. 그 컨텐츠가 한 5,000개가 넘는 작품이 여전히 올라와 있고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어젯밤까지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군요. 일단 특히 이렇게 원작자가 있는 작품을 거래할 때는 몇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그 NFT랑 관련돼서 이제 법조계에서 가장 먼저 제기가 되고 있는 문제가 저작권 네. 관련된 이슈예요. 왜냐하면 이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라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이제 디지털 컨텐츠를 플랫폼에 올리면 그 민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항상 주의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작년부터 이미 법조계에서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 같고요. 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NFT 같은 경우에는 원작자가 있는 NFT라면 혹은 네. 이제 원작자가 어떤 유명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도가 유명한 NFT라고 좀 평가가 되는 그런 NFT라면 이 NFT의 민팅 과정에 이제 혹은 유통 과정에 원작자가 관여가 된 것인지를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NFT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창작자의 원본을 단순히 도용해서 그냥 NFT로 민팅을 해버리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이런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 작품을 이제 매수하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던 이 NFT 최대 거래소 오픈시조차도 지금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 어떤가요? 네, 이 오픈시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글로벌 라리블이나 이런 여러 글로벌 네, NFT 플랫폼이 네.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최대 규모의 거래소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제 시장이 좀 초기 단계이고 도용이라든지 위작을 걸러낼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피해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 오픈시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가 있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사기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이제 오픈시에서도 많은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네. 유형별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준비를 해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수점 사기 라고 이제 이름을 좀 붙여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말 그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미권에서는 1000 단위로 세 자릿수마다 이제 컴마를 찍어서 자릿수를 구분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컴마가 아니라 쉼표, 알고 보니 자세히 보니까 쉼표인 거죠. 그냥 이제 소수점을 찍은 가격을 오퍼, 그러니까 비딩을 해서 낙찰받기를 노리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 이 화면을 보면 15만 1 클레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150.001 클레이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예컨대 제가 이게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내가 올린 작품에 15만 클레이만큼의 어떤 오퍼가 들어왔네라고 이제 굉장히 좀 높은 가격을 인정받았구나라고 해서 바로 수락을 눌러버릴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150 플레이밖에 불과한 어떤 비딩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제 제가 성급하게
오퍼에 대해서 수락을 했다면 굉장히 좀 손해를 보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만 해도 지금 이 숫자를 싹 보면 15만 이제 클레이 정도에 상응하는 가격 네. 이제 오퍼가 들어왔구나라고 약간 착각이 들 정도로 이 순간적으로 욕심이 드니까요. 이제 어이없는 수법이긴 한데 꽤나 많은 사람이 속는 사례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지 뭐 예컨대 뭐 시세보다 굉장히 약간 높은 가격에 오퍼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조금 반드시 이게 쉼표인지 점인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50과 15만은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이렇게 교묘하게 정말 어이없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수법으로 많은 분들이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이 거래 주소 사기도 비슷한 유형이잖아요. 교묘하게 지갑 주소를 철자만 약간 바꿔서 입금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이런 거를 좀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드는 것 같아요. 네, 주소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소 같은 경우 저희가 외우고 다니지는 않으니까 네. 그 주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상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그건 이제 작정하고 이렇게 오인을 하게 만들려는 어떤 그런 고의적인 사기 행태인 것 같고요. 네. 이런 사기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시된 것 자체는 큰 이제 문제는 없거든요. 네. 나는 150.001 클레이로 오퍼를 한 것이다. 내가 뭐가 문제냐. 그럴 수 이렇게 있죠. 주장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고의적으로 어떤 속게 만들려는 뭐 그런 유형의 사기라기보다도 어떤 그러니까 매도인의 어떤 실수나 착오를 유발하려는 그런 어떤 형태의 사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우리 약간, 민법 같은 네. 경우에는 이렇게 뭐 중요한 내용에 착오가 있다고 하면 의사표시를 좀 취소를 한다던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해외 사이트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취소가 좀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잘 보고 사야 될 책임이 당연히 이제 매수인에게 있는 것이니까 뭐 약관 같은 것을 봐야겠지만, 이게 내가 이제 소수점이 아니라 점인 것을 잘 모르고 내가 이제 구매를 했다고 해서 이게 쉽게 취소되거나 환불이 가능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많이 주의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순간적으로 구매를 할 때 잘 살펴보지 않으면 쉽게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두 번째 사기 유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두 번째 사례도 꽤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름을 붙여보자면 이제 프로젝트 사칭 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오픈스티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제 각자 어떤 키워드를 치면 그 키워드랑 관련된 공식적인 어떤 프로젝트가 나열이 됩니다. 이제 나열이 되는데, 이런 어떤 이제 공식적인 프로젝트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위조한 NFT를 판매하는 어떤 그런 사기 유형이 있고요. 이렇게 예컨대 이런 프로젝트를 검색을 하면 오리지널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뭐 가짜 프로젝트들도 검색이 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어떤 사기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화면에서처럼 지금 조선, JOSEON으로 그지 검색을 하면 이제 조선 다이너스티라는 이제 공식 프로젝트명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의 프로젝트가 이제 같이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네. 지금 이걸 보면 이제 아마 제일 위에 있는 것이 공식 프로젝트일 것 같은데 1300개 아이템이 있는 것을 보면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조선 다이너스티 관련된 프로젝트에도 뭐 5개 아니면 그 조선 다이너스티 NFT 같은 경우에 152개 이렇게 뭐 적지 않은 숫자의 아이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 뭐 다른 프로젝트를 클릭을 해보면 실제로 그 프로젝트 안에 속해 있는 NFT가 화면에 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리지널 프로젝트구나, 아니면 적어도 뭐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는 아니겠구나, 실제로 그 화면에 NFT 이제 컨텐츠들이 보이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오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이 오픈시 플랫폼 측에서도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이게 사기 뭐 가짜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거래자들이, 이용자들이 신고를 했는데 했는데요. 이제 이 플랫폼에서는 그 가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진짜 프로젝트도 같이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는 뭐가 지금 진짜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다 네. 삭제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좀 어이없는 해프닝도 있었고요. 다만 요즘 이제 오픈시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이제 공식 프로젝트에는 그 프로젝트의 오른쪽에 파란색 체크 표시가 나옵니다. 인증 마크 같은 그쵸. 건가요? 이게 인증 마크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게 아마 이제 공식 프로젝트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인증 표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표시가 모든 프로젝트에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공식 프로젝트가 맞는지, 내가 사고자 하는 그 NFT를 올리는 프로젝트가 맞는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기 유형과 함께 좀 구별할 수 있는 팁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 사기 유형은 소매넣기 사기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어떤 유형일까요? 네. 뭐 이 유형의 사기는 뭐 제가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사실은 없는데 네. 종종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오픈시의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내가 거래한 적도 없고 네. 아니면 내가 민팅한 것도 아닌데 어떤 NFT가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이런 NFT를 이제 거래를 한다던가 이제 옮겨서 이제 이체를 트랜잭션을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월렛에 있는 다른 전자지갑에 있는 그런 전자 가상자산들도 같이 이제 이체가 되어버리는 이런 유형이 어떤 해킹 같은 것이죠, 이게. 이런 사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종종 보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게 잘 모르는 것인데, 욕심 때문에, 이게 NFT가 내 지갑에 들어와 있네? 딴 데로 옮겨놔야지. 뭐, 메타마스크에 있는 이쪽으로 옮겨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이체 트랜스퍼를 누르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다른 가상자산들도, 이런 사기 유형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제 NFT가 내가 모르는 거래한 적이 없는 것이 이제 지갑에 들어와 있을 때는 그냥 이제 하이드를 숨겨놓기 기능을 활용해서 신경을 쓰지 말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사실 이제 전자지갑을 좀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에어드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제가 꼭 거래를 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지갑에 들어와 있는 경우도 사실 적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많이들 좀 피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NFT와 특히 관련해서는 이런 어떤 소매넣기 유형의 어떤 사기가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셔서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핫한 NFT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변호사님께서 보시는 이 NFT의 전망, 또 한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NFT는 확실히 이제 업계에서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이제 디파이 어떤 열풍을 넘어서 제일 핫한 키워드로 확실히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된 어떤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약간 기존의 디파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금융의 영역을 건드리기 때문에 좀 관련된 규제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고 실제로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움직임도 있었는데 과연 NFT 같은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부터 일단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금융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컨대 어떤 수집의 대상처럼 이렇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이 좀 강하게 있었고 그래서 사실 실제로도 지금 FATF 입장도 단순히 어떤 컬렉터블한 목적으로만 거래될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보인 것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입장까지 금융당국에서 보인 것이죠. 일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관련 산업이 크게 육성이 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NFT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온라인 거래 시장에서 있었던 어떤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기대를 받아왔는데 예컨대 뭐 온라인에서는 이제 예술 작품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충분하지 못했고 최초 이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처음 판 이후에 가치가 점점 상승해서 팔리더라도 어떤 이득이 자기한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NFT 거래를 통해서는 그런 어떤 이득이 환수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일부 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음악을 NFT로 만들어서 발행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예컨대 뭐 유명한 그래미상 받은 이제 미국 락 밴드인 이제 킹스 오브 리온이 자기 어떤 스트리밍 플랫폼 옐로아트를 통해서 자신의 음악을 이제 NFT를 통해서 신작 음악으로 이제 음악 앨범을 발표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이게 이제 NFT가 이제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상자산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고 이제 어떤 저작권 침해라든지 이런 걸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NFT를 활용하면은 뭐 불법 콘텐츠라던가 뭐 영화, 만화, 사진 등의 어떤 이런 폐해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도 있고요. 근데 물론 반면에 단점도 있는 거예요. 단점도 있어요. NFT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객관적인 가치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지금 그 가격에 거품이 낀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기존의 미술품이라든지 골동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뉴스에 계속 나오듯이 탈세나 이런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NFT 시장에서도
이런 네. 또 거의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NFT 시장에 흥행하는 시류에 편승하는 것도 좋지만 또 동시에 위험성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